네,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고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다섯 번째, 애플 프레이리, 지루, 윌리스 등 저항 이론으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2023년도 국가직 15번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과 관련해서 애플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역시 보면 뭐 애플의 뭐 갈등론적 그 이론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이 다 나온 게 아니어서 대부분 구조기능론적인 학자들과 같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 좋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에서 이분이 갈등론의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애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학교가 지배 집단의 의미 체계와 가치 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뒤에 나오는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도 이 마이클 애플 관련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플 하면 헤게모니, 그러니까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가져다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헤게모니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들여다봤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레이리의 저항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화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의식화라고 하는 건 허위 의식을 극복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의식화 함량이 교육의 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의식화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지식을 새로이 창조하려는 노력이다라고 해서 그 헤게모니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허위 의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헤게모니랑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게 파울로 프레이리의 저항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억압적 사회 구조가 빚어내는 교육제도의 비인간화 기능을 분석하고 억압자, 피억압자의 수직 관계가 교사-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 하에 전개되는 교육을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 저금식 교육, 이거를 비판하고 이러한 은행 저금식 교육을 통해서는 주변 세계의 여러 상황들이 불합리와 부정의로 가득 차 있어서 학생들은 그것들을 문제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면 그 의식화 교육이면서 문제제기식 교육을 주장하신 분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학자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문해교육에서는 성인 각자의 삶이 반영된 일상 용어를 활용해야 효과적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가 탐구와 의식적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잘 모르시더라도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은행 저금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고 프레이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폭로 기능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요. 지루의 저항의 핵심은 폭로 기능에 있는데 저항을 폭로의 기능, 지배에 대한 비판, 자기 반성과 투쟁을 위한 기회, 사회적 해방과 자기 해방에 관심을 갖는 모든 심화된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284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보신 다음에 이 PPT 내용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저항 개념, 저항 이론가로서 이제 지루라는 학자가 있는데
폭로 기능을 되게 중시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윌리스의 저항 개념이라고 해서 윌리스는 반학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항 개념을 부각시킨 사람이고요. 그는 종합화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부 노동계급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같은 노동계급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가를 그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하위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서 기술을 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일부 노동계급 학생들이 정신노동의 우위나 자유경제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직시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거죠.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재생산론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윌리스의 저항 개념 관련해서 이제 반학교 문화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지배구조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간파하였지만 이 모순에 대항할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지적 활동을 동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저항을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출을 위한 사회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건 아버지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를 임용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학창 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웠고 비슷한 또래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도 자주 하고 교칙을 위반하고 수업을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놀려대기도 했던 어떤 학생을 이제 떠올리는 건데 반면에 자기 부류의 애들은 사내답다며 우쭐대고 자기는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처럼 사나이답게 살고 싶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육체노동직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의 그 회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지금 살펴본 이론이고 저항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반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자신이 이제 저항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윌리스의 반학교 문화, 저항 개념하고 관계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사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문화적 재생산론은 문화 자본 얘기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재생산론도 뭐 차별적 사회화라든가 경제 구조가 재생산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소거법으로 푸셔도 되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저항 이론의 반학교 문화, 윌리스가 주장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였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28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카노이의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론은 다른 말로 문화적 식민주의 이론이라고도 이제 불리거든요. 뭐 제국주의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이 문화적 종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식민지 이후의 교육은 교육제도와 내용에 있어서 식민시대의 유산을 지속하게 되고 서구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신식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지배 집단의 어떤 내용이 그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대한 걸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제국주의 이론, 문화적 식민주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속 이론까지 해서 갈등 이론에 대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보시면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
불평등이 나오고 재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갈등론적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학교의 문화 전달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사회화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와 요 한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여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전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저희 키워드 빈칸 노트로 다 만들어서 옆에 자료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출력하셔서 직접 채워가면서 정리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은 다음번 강의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스 갈등 이론은 이제 마르크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하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로 저희가 이제 묶어볼 수 있고요. 가장 처음에 했던 게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는 상응 이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알티세르인데, 알티세르는 억압적 국가기구, 이념적 국가기구로 나누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중에 교육이 이념적 국가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문화적 재생산론이라고 해서 부르디에와 번스타인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르디에의 문화자본, 다시 말하면 아비투스라는 이제 습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아비투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부르디에가. 그리고 번스타인의 세련된 또는 공식적인 그 정교한이라고 표현을 하면 세련된 정교한, 이 표현 같은 표현이니까 연결해서 보시고요. 제한된 어법 이렇게 나눠서 이런 어법상의 그 가정에서 갖고 익혔던 그 특징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 효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언어적인 효과에 주목했던 번스타인까지 여러분들이 문화적 재생산론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항이론이었는데, 애플의 저항 개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정리하시고요. 프레이리의 저항 개념은 의식화, 문제제기식 교육,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지루의 저항 개념은 폭로 기능, 윌리스의 저항 개념, 반학교 문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우리가 사나이 문화, 그래서 아버지의 노동자 계급 그 직업을 선택하겠어 라고 했던 부분이 윌리스의 저항 개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속 이론이라고 해서 카노이의 문화적 제국주의 또는 문화적 식민주의 이론을 다뤄봤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알티세르나 저항이론 관련해서는 이쪽 학자들은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다시 한번 다룰 부분이어서 그때 또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꼭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등론적 관점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287쪽에 보면 해석적 관점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로 그 합리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해석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87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까지 봤던 구조기능론하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론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의 설명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요. 베버에 대해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행위란 행위하는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인간 행동을 포함한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좀 썼는데, 보시면 이제 왜 베버의 합리론적 관점이 해석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인간 행위가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를 그런 이유로 해석적 관점에 포함을 시키고 이후에 나오는 현상학이나 상징적 상호작용 역시 개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크게 해석적 관점으로 집어넣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은 해석학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해석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베버의 통찰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버가 그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학력이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는 그 현상을 보고 나름의 그 통찰을 통해서 지위 경쟁 이론이라는 그 어떤 뭐 나중에 이념형이라는 표현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위 경쟁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 개인의 신분이 세습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던 신분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교육이 신분제를 대신하여 지위 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있게 되잖아요. 담당하고 있으면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관료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보수가 약속되는 각종 관리직과 전문직을 체계적 합리적 시험으로 충원하게 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도 이에 준비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해 내는 거죠. 그 안에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그 교육이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고 대중화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도 그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 교육이 확대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그것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베버가 해석학적인 전통 위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지위 경쟁 이론이라는 그 이념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의 자격증 제도를 분석을 했더니 기술 기능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그러니까 기술 기능주의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조 기능론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술 공학의 변화로 저급 기술 직종이 감소하고 각 직종의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일한 직종도 계속 기술 향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향상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와 다르게 이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영대학원이나 의학, 법학과 같은 전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전문적 지위의 향상과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벽을 쌓는 내용으로 경계를 좀 만드는 걸로 이제 그 내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자격증 혹은 졸업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작 거기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지식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콜린스는 저렇게 기술 기능주의자들의 의견을 반박해서 졸업장과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 자체가 그 기술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그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 이제 밝혀내고 주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르면 정작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직종의 품위와 위엄을 나타내주는 교양미와 같은 문화적 습성인 거지 그 기술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우리가 합리론적 관점에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 학력 상승의 원인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콜린스도 베버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 또한 어떤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베버가 이념형으로서 그 관료제, 이상적인 관료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조직 역시
관료제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웨이크와 메이어 등이 베버의 이념령으로서의 관료 제도를 학교 조직 이해에 도입을 해서 일반적인 관료 조직과는 달리 학교 조직은 목적과 수단, 의도와 행동, 사람과 어떤 공간 지위와 책임 등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베버가 얘기하는 관료제를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을 시켰더니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이념적인 관료제와는 다르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관료제가 드러난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이완적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중적인 조직으로 이제 학교 조직을 분석할 때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 지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좀 보시면 2009년도 임용고시 문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콜린스의 계층 경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지위 경쟁론, 계층 경쟁론, 지위나 계층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같은 지위 경쟁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답이 지금 디귿하고 리을이거든요. 그래서 학력 상승의 원인에 대한 기술 기능 이론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습 및 한계점을 비판하고요. 고등교육의 팽창 등 학력 인플레이션이나 과잉교육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은 이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뭐 배워야 할 지식,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자격증, 졸업증 그 자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왜? 나중에 지위나 높은 계층을 획득하는데 그게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위 경쟁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등교육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재에서 해석적 관점의 두 번째, 현상학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이런 현상학적 관점하고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교재에 나온 내용만 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이제 다 준비를 하면서 현상학적 관점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현상학적 관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대표적으로 후설, 슈츠, 가핑클 요 세 명이 주요한 학자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가핑클 같은 사람은 민속 연구 방법을 이제 사용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속 연구 방법이 대표적인 현상학적인 방법에 해당되는데, 얘는 다른 말로 문화기술 연구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똑같이 쓰는데 얘를 번역할 때 문화기술 연구, 문화기술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민속 연구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상학적인 방법을 교육학 연구에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도 교육학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학생들의 놀이에 관한 이 문화기술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답이 어떤 거였냐면 4번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상학적인 연구라고 할 때는 기존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연구 및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놀이 관련 변인들을 조작적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얘는 사전에 어떤 이론적 근거도 하나의 선입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들여다보는 게 현상학적 관점인데, 이렇게 이론적 근거로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맞는 거라 한번 이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자주 실현하는 놀이의 방식과 종류를 학생들이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석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놀이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이 놀이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민속 연구 방법, 문화기술 연구의 예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문제로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문화기술집, 민속 연구 방법, 문화기술집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요.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그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추론 능력 가지고 접근을 하자면 연역적 접근의 반대말이 귀납적 접근이잖아요. 그러면 연역적 접근은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거고, 귀납적은 관찰한 사실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뽑아내는 거라서 지금 이런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은 아무런 전제가 없는 상태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귀납적 접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참여 관찰 이런 방법을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역점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상학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고, 이제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재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역시 블루머라든가 미드, 하그리브스라는 학자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 교재에 보면은 뭐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인간의 자아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좀 보시면 교육은 기계에 맞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다.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을지 여부는 학생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학생이 학업 성적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학생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는 부분이 이 예와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렸고요. 행위자의 의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과의 타협의 결과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인간의 자아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조기능론이나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관점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다음 학생의 진술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규정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끈한 선생님이다, 놀 때 놀게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한다, 인기가 정말 좋다라고 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
상황 규정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학생이 느끼는 어떤 교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을 행위자의 차원에서 관찰을 하면,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는 교사와 교장이 있고 학생이 있으며 그들은 상호작용하고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교장, 교사, 학생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꼭 교재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92페이지에 구조론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구조주의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관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 구조론적 관점, 그러니까 교육 현상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학자, 대표적인 학자가 문화적 재생산론에서도 다뤘었던 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번스타인이라는 학자는 분류화랑 얼개화 또는 구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상 간의 관계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류화랑 얼개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좀 보면 분류화라는 거는 분리의 강도에 따른 구분이고요. 얼개화는 다른 말로 구조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구조의 결정도가 강한지 약한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화를 보면 분리의 강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 실업계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 계열 간의 이동이 열려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분류화가 뭐 비교적 약하다라고 보고 있다면, 반면에 인문계 실업계고가 분리되어 있는 학교는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분류화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개화라고 해서 구조의 결정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가 좀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학 프로그램은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막 내용을 재량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개화가 약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초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업의 내용, 교과의 진도, 사용하는 교재,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이 미리 다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가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개화가 강한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통합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분류했을 때도 얼개화가 약한 쪽을 우리는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집합교육과정이라고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 지난번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래 푸코가 가장 대표적인 구조주의적인 관점, 구조주의 학자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구조주의 학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규정을 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자면, 그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보면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한 몸 길들이기를 훈육이라고 한다. 권력의 힘과 지식의 힘은 동일하고 그 관계를 지식 권력으로 표현을 하고요. 학교의 각종 검사와 시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푸코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파놉티콘으로서의 학교 구조의 훈육 기능은 근본적으로 과목 구조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파놉티콘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과목이라고 해서
중앙에 감시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감옥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만들어낸 제안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그 반지처럼 감옥이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 탑에서 모든 감옥을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는 감시탑이 어둡게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형태의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시탑에 감독이 없더라도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 안에 감독이 없더라도 죄수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감시하지 않더라도 감옥을 지배할 수 있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통제와 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라고 해서 이게 이제 푸코도 말했던 학교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학교를 그 어떤 하나의 감시 체계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보시면 네, 이 문제에서 파놉티콘으로서의 학교 구조의 훈육 기능은 근본적으로 감옥 구조의 그것과 동일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네 가지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푸코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주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한 몸 길들이기를 훈육이라고 했고 권력의 힘과 지식의 힘이 동일하다고 본 거죠. 그 관계를 지식 권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치르는 각종 검사와 시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94페이지에 포스트 모던적 관점 바로 윗부분에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일만 감시를 위한 감옥의 연장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지배 권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길들이고 해부하고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옥 사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포스트 모던적 관점 294페이지 내용인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교육 철학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사회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특징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나머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원주의라든가 반권위주의 그리고 반이 아니라 연대의식, 반정초주의 요거를 포스트 모던의 특징으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초주의라는 건 인식론의 하나로 어떤 것에는 본질, 정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 본질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정초주의, 연대의식, 반권위주의, 다원주의. 사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연대의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좀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다원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반정초주의 그리고 소서사라고 해서 대서사의 반대 개념으로 소서사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몸의 경시가 아니라 몸의 중시. 이 부분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제가 키워드 노트에서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교재 29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신자유주의적 관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공교육 부분에 자유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육시장화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공립학교의 민영화, 두 번째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요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을 키워드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개혁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복지정책이라는 얘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교육 유지를 위한 비용의 한계에서 비롯되어서 비용을 적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민영화,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혁하려고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1번이 해당이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 4가지를 신자유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러니까 그 교육학개론 기출에 나오지 않은 문제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그다지 좋지 않은 문제여서 임용고시 문제로 좀 대체하는 지금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없는 건데 왜 보여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그 일리치의 학습망 이론하고 그리고 그 국가직에 나왔던 그 애플 헤게모니 이론이 예전에 교육학 임용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개론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임용 예전 객관식 임용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가져온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도 이제 가져온 문제여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협약학교라고 해서 차터스쿨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의 협약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면서 지역 혹은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어 인사교과과정 제정 등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학교를 가리킨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학교 운영 방식이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 교육당국과 일종의 협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 이름이 차터고 차터스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에 따라 운영이 되고요. 여기 이 협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 등의 책무성이 부과되는 어떤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만일 협약에 명시된 책무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폐쇄되거나 협약학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시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협약학교는 학부모, 교육자, 지역사회단체, 대학, 민간조직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해서 설립, 운영할 수 있고요.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취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한편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을 통해서 공립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된 제도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율성을 주고 그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거고 그 책임은 협약을 작성해서 그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를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유사하면서 민간이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헌장학교, 특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공립학교의 틀에 박힌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의 혁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유사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차터스쿨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국고 운영 학교고요. 얘도 자율학교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차터스쿨이 이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면 이 그랜트 메인테인드 스쿨은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우처 제도인데 바우처는 이제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라고 해서 경제학자 프리드만에 의해서 주장된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부모가 일종의 보증서인 바우처를 받아서 공사리 어느 학교든지 자유롭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한 다음에 그 학교에 등록금 대신 바우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바우처를 받은 학교가 그것을 해당 학교의 지역 교육당국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해서 선택의 자유,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학교 경영 기업인데 학교 경영을 통째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문적인 학교 경영 조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협약 학교들이 학교 경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협약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경영 기업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학교 경영 기업들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 학교에 적용한 결과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경쟁력을 얻게 되고 여러 개의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체인 학교를 겨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이 또한 이제 그 학교 경영 기법, 학교 경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마그넷 스쿨이라고 해서 얘는 뭐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미국 사회의 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 인종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학교 체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도심지 흑인 중심 교육부에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대안적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그넷이 자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석처럼 학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마그넷 스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건데 음악, 미술, 체육과학, 기본학습 소양,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 직업 교육, 영재 교육 등의 심화 교육 과정을 특정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어떤 대안적 교수 방법이 교육 과정의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지원시키고 입학시키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 정책은 더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인종통합학교라는 정책 과제를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그 제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키워드로 이름을 기억하셔서 협약학교, 바우처제도, 학교 경영기업, 마그넷스쿨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제도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을 제가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 공통점은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보니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립학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차터스쿨은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자율학교이면서 그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고 자체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재정 또한 공적 자금에 더해 민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있고 성취도 향상 경쟁에 있어 공립학교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 생무성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그넷스쿨은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로 공립학교 교육부 교육위원회 지도 감독을 받고요. 그러니까 자체 교육위원회가 있다라는 차터스쿨과는 반대로 지도를 계속 받고 있고 공립학교 교사와 공교육 재정을 사용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취도 향상보다는 인종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학교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는 꼭
그 신자유주의적 입장, 다시 말하면 뭐 학교 선택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학교가 이 학교인 거죠. 블루 리본 학교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표시를 드렸는데, 그 300페이지 보시면 교육부 인증 우수학교, 미국 연방교육부에서 1982년부터 시행한 우수학교 인증 프로그램인 거지, 학교 선택제와 거리가 먼 학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넷 학교, 협약학교, 교부금 지원학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자율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